자, 그럼 이제 제 2강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은 집에 가지 않기로, 시험을 접지 않기로, 끝까지 완주하시기로 결정한 분들이라고 믿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들도 열심히 해주시고 저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시간과 노력이 헛되이 되지 않도록 저도 정말 열심히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같이 열심히 공부해 봅시다.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저한테 합격자 발표날 아침에 평가사님 저 합격했어요 이렇게 카톡 문자 연락 보내주시고 그렇게 해서 좋은 소식 기쁜 소식 같이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제 이제 초창기 수강생들은 벌써 대형 법인의 이사가 되어서 그 이사도 뭐 그냥 이사가 아니라 이미 뭐 몇 년 차 대형 본사 이사가 되어서 뭐 애 낳고 그 이후에 결혼하고 애 낳고 다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몇 년 뒤에는 법인의 주주평가사가 되시고 그런 모습이 곧 되실 거라고 저도 믿고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강의 나가도록 할게요. 자, 제 4장부터 강의 나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 4장 현금 및 현금성 자산입니다. 교과서 86페이지 피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을 왜 공부해야 되냐면 어떤 기업이 있으면 이 기업이 현금을 얼마나 갖고 있는지를 투자자들에게 이해 관계자들한테 알려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현금이 많은 기업일수록 여러 가지 채무 상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안전할 것이고 현금이 부족한 기업일수록 채무를 상환하지 못한다거나 직원들한테 급여를 지급하지 못한다거나 또는 거래처에 외상 매입금을 지급하지 못한다거나 하는 유동성 문제가 발생하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재무 상태표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미 우리가 회계 원리 시간에 공부를 했습니다. 자, 이 재무 상태표에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얼마나 있는지를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이것을 표시해 줌으로써 이 기업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을 얼마나 갖고 있다라고 표시를 해 줌으로써 이 기업의 유동성이 얼마나 풍부하네 또는 유동성이 부족하네 라는 것을 이해 관계자들한테 보여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이름이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현금과 그리고 현금성 자산 이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그래서 교과서가 첫 번째 현금 그리고 두 번째가 현금성 자산 이렇게 두 가지로 목차가 구분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현금이라고 하는 건 무엇이냐? 즉시 쓸 수 있는 돈을 현금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가 여기서 현금이 있고 현금성 자산이 있는데 현금은 말 그대로 즉시 결제에 사용할 수 있는 돈을 현금이라고 합니다. 자, 현금성 자산은 빨리 3개월인데 3개월 이내에 사용할 수 있는 돈을 현금성 자산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즉시 쓸 수 있는 돈을 현금이라고 하고 3개월 이내에 쓸 수 있는 돈을 현금성 자산이라 한다. 이렇게 분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뭐 감정평가사니까 감정평가사 관련해서 비유나 사례를 많이 말씀드릴 거예요. 자, 저 지방에 어떤 농부가 있는데 자, 논이 많다고 할게요. 논이 엄청 커. 논이 엄청 큰 논을 갖고 있는데 그러면 이 농부는 현금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현금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럼 이 사람은 가난한가요? 아니, 가난하지는 않습니다. 왜? 땅 부자예요. 땅 부자입니다. 그러니까 부자예요. 부자인데 현금이 많나요? 아니, 현금이 많지는 않죠. 이해하시겠죠? 자, 땅이라고 하는 것은 즉시 이 땅을 떼어서 뭐 물건을 사거나 대금을 결제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마찬가지입니다. 자, 우리가 이 토지라고 하는 것은 현금화 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이런 토지와 같은 것들은 현금이라든가 현금성 자산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자, 현금은 즉시 사용할 수 있는 돈을 현금이라고 하고 현금성 자산은 3개월 이내에 사용할 수 있는 돈을 현금성 자산이라고 한다라고 간단하게 개념을 정의하시면 됩니다. 자, 방금 제가 드린 이 말씀이 정확한 정의는 아닙니다. 정확한 정의는 아닌데 왜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정의해 드리는 거죠? 방금 제가 앞에서 그 제트스키 말씀드렸잖아요. 그 제트스키처럼 빠르게 치고 나가셔야 돼요. 이건 이거야 하고 그냥 간단하게 빠르게 치고 나가셔야 됩니다. 자, 볼게요. 현금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런 것들을 현금이라고 분류합니다. 자, 현금은 당연히 지폐와 주화가 있죠. 여러분들이 쓰시는 동전과 1,000원짜리, 만원짜리, 5만원짜리 이런 것들을 지폐와 주화라고 하는데 이건 당연히 현금이고요. 가장 익숙한 형태의 현금이고요. 자, 그런데 꼭 한국 돈이 아니라 외국 돈이라고 해도 역시 그것도 현금이 맞습니다. 왜? 즉시 사용할 수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외국 돈도
현금에 포함이 됩니다. 아시겠죠? 뭐 달러 갖고 있다, 유로화 갖고 있다, 다 현금이에요. 아시겠죠? 왜? 즉시 원화로 환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에 소액 현금. 자, 우리가 이마트 같은 데 보시면요. 그 카운터에서 그 계산할 때 거스름돈을 쓰기 위해서 갖고 있는 소액 현금이 있어요. 이거 당연히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현금 맞습니다. 자, 그리고 지점 전도금이라고 해서 앞에 지점자가 붙는 경우도 있고 안 붙는 경우도 있는데 이 전도금은 각 그 기업의 그 분사무소 있죠. 분사무소나 어떤 영업소에서 사용할 필요한 영업 활동에 필요한 현금을 보내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그런 것들을 지점 전도금이라고 해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어쨌거나 소액 현금과 지점 전도금은 기업의 어떤 영업 활동에 필요한 현금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용어 기억해 주시고요. 다음에 통화 대용 증권인데 자, 수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5만 원까지가 화폐가 있기 때문에 10만 원짜리 수표 있습니다. 우리가 물건 살 때 10만 원짜리 수표를 마치 화폐인 것처럼 사용하죠. 그래서 수표도 통화 대용 증권으로서 현금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역시 수표도 현금에 포함되고요. 여기 선일자 수표가 있는데 선일자 수표는 제외입니다. 근데 선일자 수표는 곧 뒤에 가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우편환 증서가 있습니다. 자, 우편환 증서는 그냥 가볍게 생각하시면 돼. 지금은 사실상 거의 쓰지 않는데 자, 어떤 증서가 있어. 이 증서가 있는데 그 증서를 우체국에 가져가면 돈을 내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우편환 증서가 있다라고 하면은 이것도 역시 즉시 사용할 수 있는 돈이에요. 왜? 우체국에 가서 내밀면 바로 돈으로 바꿔주기 때문에 역시 우편환 증서도 현금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이것과 유사한 것으로 송금환 이런 것이 있는데 송금환도 마찬가지로 우편환과 비슷합니다. 은행에 가서 이 송금환을 보여주면 은행에서 이거 내밀었다 하면 바로 현금을 내어줘요. 그 은행에 가서 이걸 내밀면 바로 돈을 내어주기 때문에 역시 우편환, 송금환 이런 것도 역시 현금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즉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배당금 지급 통지서인데 자, 삼성전자에서 저한테 제가 삼성전자 주식을 몇 주 갖고 있다라고 쳐볼게요. 사실은 없지만 그래서 삼성전자에서 주주한테 뭐 한 주당 뭐 500원씩 배당금을 준다라고 통지가 왔어요. 그럼 이 배당금 지급 통지표를 제시하면 한 주당 500원의 배당금 받을 수 있거든요. 즉시 받을 수 있어요. 즉시 받아서 즉시 사용할 수 있으니까 역시 이것도 현금입니다. 자, 만기가 도래한 국공채 이자표. 자, 국공채를 사게 되면 이자를 지급하게 되는데 이제 이자를 받을 날짜가 된 거예요. 그러면은 그 국공채 이자표를 제시하면은 바로 이자를 줍니다. 역시 이것도 만기가 도래한 국공채 이자표는 제시만 하면 바로 거기에 대한 이자를 지급해 주기 때문에 즉시 쓸 수 있는 현금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만기가 도래한 어음이다. 자, 어음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돈을 언제 줄게라고 하는 약속 증서인데 이 어음이 만기가 도래했다, 돈을 주기로 한 날짜가 됐다라고 하면은 역시 이걸 은행에 제시하면 바로 돈이 현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역시 이것도 현금으로 분류를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현금이다 아니다를 이해하실 때는 뭐가 제일 중요한 키워드다? 즉시 사용할 수 있냐 없냐가 제일 중요한 건데 자, 지폐와 주화는 당연히 현금이니까 요거는 전혀 어렵지가 않은데 이런 것들도 즉시 현금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현금과 마찬가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예금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입출금이 자유로운 요 요건이 중요합니다. 우리 그래서 보통 예금이 있고 당좌 예금이 있어요. 보통 예금은 여러분들도 다 아마 하나씩 갖고 계실 거고 웬만한 사람이라면 다 하나씩 있는 그냥 일반적인 통장 그냥 보통 예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할 때 돈을 넣고 내가 원할 때 돈을 뺄 수 있는 자유로운 입출금이 있는 통장을 보통 예금이라고 합니다. 자, 당좌 예금은 당좌 거래할 때 쓰는 예금을 얘기하죠. 요거는 회계 원리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따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런데 입출금이 자유롭지 않은 예금이 있습니다. 이건 앞에 정기라는 말이 붙어요. 정기라는 말은요. 정해진 기간이라는 뜻이에요. 정기는 정해진 기간. 그래서 정해진 기간 동안은 돈을 뺄 수가 없는 그러한 조건의 예금입니다. 대신 이자를 더 많이 주죠. 그래서 앞에 정기자가 붙으면 자유로운 입출금이 안 돼. 근데 제가 뭐라고 했죠? 현금은 뭐라고 했어요? 현금은 즉시라는 키워드가 가장 중요한 핵심 키워드라고 했죠. 따라서 정기예금, 정기적금 이런 것들은 앞에 정기자가 붙기 때문에 일정한 기간 동안 돈을 뺄 수가 없는 조건이 있어. 따라서 정기자가 붙으면 현금으로 보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정기자가 붙으면은 현금으로 보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현금으로 분류를 한다. 여러분들 요 표 암기해 주셔야겠죠? 자,
우리가 뒤에 가서 이제 상세내용 보시면요. 전도금이라고 하는 것은 공장이나 지점이 경비에 충당하기 위해서 갖고 있는 현금을 얘기하니까 이것도 기업이 갖고 있는 현금에 당연히 포함이 되겠죠. 자, 다음에 현금으로 분류되는 수표에는 저기 보시면 자, 자기압 수표, 당좌 수표, 가계 수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 수표는 현금이에요.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 기억하실 때 어떻게 기억하시라? 수표는 무엇이다? 현금이다. 수표는 현금이다. 여러분들이 10만 원짜리 수표 내면서 물건 사는 것처럼 수표는 그냥 현금이에요. 자, 수표가 뭐 자기압 수표, 당좌 수표, 가계 수표 이름은 다양한데 그냥 수표는 현금이다. 기억하시면 되는데 한 가지만 추가로 기억해 주세요. 다만 선일자 수표는 아니다. 선일자 수표만 아니다. 선일자 수표는 현금으로 보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자, 선일자 수표는 무엇이냐? 이거는 이렇게 말씀드려 볼게요. 자, A가 B한테 물건을 납품했습니다. 자, 그런데 자, 물건을 납품했어요. 그런데 B가 여기에 대한 대금을 아직 지급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A가 찾아갑니다. B한테 너 왜 물건 납품 대금 안 줘? 그러니까 B가 미안해. 내가 지금 돈이 없어갖고 지금 내가 못 주고 있어. 자, 그래서 내가 한 달 정도 뒤에는 돈이 들어오거든. 지금은 돈이 없는데 한 달 뒤엔 돈이 들어와. 만약에 이때가 뭐 3월 1일이라 해볼게요. 근데 내가 4월 1일 날은 돈이 들어오거든. 그래서 내가 이걸 하나 적어줄게. 선일자 수표를 적어줄게. 4월 1일 날 4월 1일에 이거를 은행에 제시하면은 얼마를 은행에서 내어줄 거야. 그러니까 4월 1일 날 이거를 가져가면은 네가 4월 1일 날 얘를 갖고 있다가 4월 1일 날 얘를 가져가면은 그때 은행에서 그 돈을 내어줄 거야 라고 적어주는 게 선일자 수표예요. 선일자. 그래서 이 날짜가 미래의 날짜로 적혀 있기 때문에 얘를 선일자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돈을 지금 주는 게 아니라 미래에 줄게. 미래의 날짜에 돈을 줄게라고 약속하는 의미로 적어주는 건데 요거를 날짜가 미래이기 때문에 선일자라고 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자, 내가 이날 B한테서 이 선일자 수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 선일자 수표를 갖고 즉시 쓸 수 있나요? 이 대금 만약에 얘가 1억이야. 라고 하면 내가 이 수표를 받은 날 내가 이러한 선일자 수표 갖고 있었을 때 내가 이 수표로 바로 뭔가 물건을 사거나 대금을 결제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그죠? 근데 현금은 뭐라고 했죠? 현금은 즉시 쓸 수 있는 돈이 현금이라고 했죠. 자, 선일자 수표는요. 이때 내가 선일자 수표를 받았다라고 해도 이 1억을 지금 당장 쓰지를 못합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요? 이때까지 기다려야 돼. 그죠? 따라서 이때까지는 현금이 아닌 거예요. 이때까지 현금이 아닙니다. 그럼 이 기간 동안 뭐라고 분류하느냐? 여기에서 뭐 말들이 많은데 그냥 우리는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 선일자 수표는 현금이 아니다. 그거 기억하시면 돼요. 왜 현금이 아니다? 즉시 쓸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 현금은 딱 하나만 기억하라고 했어요. 지금 즉시 쓸 수 있느냐? 그게 중요한데 요거는 즉시 쓸 수가 없어. 그죠? 한 달을 기다려야지만 한 달 뒤에야 현금화가 가능하거든요. 따라서 이때는 현금이 아니에요. 요거는 내가 미래에 돈을 줄게 라는 약속이기 때문에 매출 채권이나 미수금으로 분류한다. 이 정도만 그냥 가볍게 제트스키처럼 그냥 빠르게 치고 지나가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거는 현금이 아니야. 선일자 수표를 B한테서 3월 1일 날 받았다 하더라도 이걸 즉시 쓸 수가 없어. 이 적혀있는 1억을 바로 내가 돈으로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요거는 매출 채권이나 미수금으로 분류한다. 이렇게 그냥 치고 넘어가시면 되는 겁니다. 자, 요거 넘어가고요. 다음에 만기가 도래한 국공채 이자표는 요거를 제시하면 바로 이자 준다고 했죠. 그래서 만기가 도래한 국공채 이자표는 현금으로 분류를 하는 겁니다. 제시만 하면 바로 돈을 주니까. 아시겠죠? 다음에 가불증 볼게요. 자, 가불증은요. 돈을 빌려줬다라는 거죠. 근데 이 가불증은 이제 직원한테 급여를 가불해 줄 수가 있겠죠. 역시 그런 것들은 우리가 현금이 아닙니다. 가불증이나 채용증서, 내가 돈을 빌려줬다라는 이 채용증서는 대여금으로 분류를 하면 돼요. 내가 돈을 빌려준 거잖아요. 그죠? 남한테 돈을 빌려준 건데 요거는 대여금으로 처리를 하면 된다. 문제풀이 할 때 몇 번 나올 겁니다. 가불증이라고도 하고 뭐 급여 또는 직원 급여 가불증 얘기할 수 있는데 역시 이런 것들은 돈을 빌려준 거니까 대여금으로 처리하면 되고요. 다음에 우표와 수입인지가 있는데 우표와 수입인지는 그 돈이 소액이야. 소액이기 때문에 요거는 소모품으로 분류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우리가 슈퍼에 가서 과자 사 먹을 때 아줌마한테
우표를 대신 내면 결제됩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 우표를 냈었을 때는 뺨을 맞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표와 수입인지는 소모품으로 분류가 된다. 수입인지는 그런 거예요. 이제 국가가 특히 법원에서 이제 뭐 소송을 한다거나 그런 걸 할 때 그 소송 가액에 뭐 소송 가액에 따라서 수입인지를 붙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약간 정부 기관이 받는 뭐 수수료다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수입인지를 붙여야지만 행정 처리가 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역시 우표와 수입인지는 소모품으로 분류가 되고요. 자, 부도수표는 말 그대로 부도가 난 거니까 자, 수표에 1억 써 있어. 1억 써 있는데 이 수표가 부도수표야. 그럼 나는 이 부도수표를 갖고 있었을 때 이걸 내가 뭔가 대금을 결제하거나 물건을 구입하는 데 쓸 수 있습니까? 못 쓰죠. 이건 현금이 아닙니다. 그죠? 부도수표는 당연히 현금이 아닌 거예요. 내가 물건을 살 수가 없다. 그걸 갖고서 내가 즉시 물건을 살 수 있냐? 아니잖아요. 따라서 부도수표는 현금이 아닙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용이 제한되어 있는 예금은 당연히 현금으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현금으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예금이 분류되기 위해서는 사용이 제한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자, 그럼 이제 현금성 자산이 어떤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금성 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현금과 매우 가까운 성격을 가지는 자산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비교적 빠른 시간 내에 현금화해서 쓸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자, 비교적 빠른 시일 내가 얼마냐? 바로 3개월 이내를 얘기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현금성 자산이란 3개월 이내에 현금화가 가능한 자산을 말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는 게 가장 쉽게 정리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현금성 자산이 되려면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됩니다. 이 세 가지 요건을 모두 다 AND로 교집합으로 충족해야 돼요. 첫 번째가 뭐냐면 큰 거래 비용 없이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해야 됩니다. 만약에 현금으로 전환하는데 거래 비용이 많이 발생한다면 현금화에 어려움을 초래하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에는 현금성 자산, 현금에 가까운 자산으로 인정받지를 못합니다. 다음에 두 번째, 이자율 변동에 따른 가치 변동의 위험이 중요하지 않을 것인데, 자, 가치 변동의 위험이 중요하지 않을 것, 이 말은 가치 변동이 크지 않을 것이란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다음에 세 번째, 자, 취득 당시에 만기 또는 상환일이 3개월 이내일 것, 이렇게 해서 총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됩니다. 자, 여기에서 시험에서는요, 1번은 거의 큰 의미가 없다. 1번은 가장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시험에서 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요건은 3번 요건이 가장 중요하게 출제가 됩니다. 날짜가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냐가 중요하게 출제가 되기 때문에 3번 요건을 유의 깊게 보셔야 되고요. 자, 2번 요건에 대해서도 좀 어려운 문제에서는 언급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대표적으로 주식 있죠, 주식. 주식 같은 경우에, 자, 주식의 경우에는 가치 변동 위험이 크기 때문에 어떤 기업의 주가라고 하는 것은 매일매일 변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주식을 갖고 있었을 때 이 주식은 현금성 자산으로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한 내용으로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2번 요건 때문에 주식은 현금성 자산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자, 교과서 보시면요. 현금성 자산은 현금의 단기적 운용을 목적으로 한 유동성이 높은 유가증권으로서 아래와 같이 예시할 수가 있다 되어 있는데, 자, 내가 어떤 채권을 갖고 있는데, 채권이라고 하는 것은 돈을 빌리는 사람이 돈을 빌릴 때 발행하는 게 채권이죠. 그래서 누군가한테 내가 발행한 채권을 내가 갖고 있어요. 누군가가 발행한 채권을 내가 갖고 있는데 이 채권의 만기일이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다라고 한다면 3개월 이내에 이것은 현금화가 가능하겠죠. 그래서 우리 이러한 채권은 현금성 자산으로 본다라는 것이에요. 다음에 두 번째, 취득 당시에 상환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내인 상환 우선주인데, 자, 상환 우선주는 일단 우선주입니다. 자, 우선주가 뭔지는 나중에 공부하실 건데 보통주랑 조금 다른 주식이에요. 주식은 주식인데 보통주랑 약간 다르다 정도 말씀드리고, 자, 그래서 어떤 기업이 우선주를 발행합니다. 자, 우선주를 발행하는데, 자, 그런데 우선주를 발행하면서 내가 이 주식을 언제 나중에 몇 달 뒤에 다시 내가 이거를 사드릴게, 이렇게 다시 사드리는 조건이 약정되어 있을 때 우리 그러한 우선주를 상환 우선주라고 해요. 그랬을 때, 자,
다시 사드리는 기간이 3개월 이내다라고 한다면 내가 어떤 기업이 발행한 이 상환 우선주를 내가 1억을 들여서 샀다라고 해볼게요. 1억을 들여서 이 상환 우선주를 매입했다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걸 다시 3개월 이내에 얘가 다시 사간다라고 한다면 내가 이 상환 우선주를 산 1억은 3개월 이내에 현금화가 될까요? 네, 맞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3개월 이내에 현금화가 되기 때문에 역시 이러한 경우에도 현금성 자산으로 분류하는 거예요. 다음에 세 번째 환매채인데, 자, 환매채 역시 채권입니다. 돈을 빌리는 채권인데 역시 이 채권을 다시 사가는 조건으로서 발행한 채권을 환매채라고 하는데, 자, 다시 사가는 날짜가 3개월 이내다라고 한다면은 3개월 이내에 내가 이 채권을 산 금액을 다시 현금화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1번, 2번, 3번 모두 everybody 공통적으로 뭐라고 할 수가 있죠? 바로 3개월 이내에 현금화가 가능한 유가증권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3개월 이내에 현금화가 가능한 유가증권을 현금성 자산이라고 한다.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는데 이제 몇 가지 주의사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워낙 3개월 하니까 3개월이라는 숫자만 눈에 들어오시겠지만 하지만 여기에 중요한 게 있는데 언제로부터 3개월이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바로 취득일로부터 취득일 당시에 3개월 이내입니다. 자, 우리가 재무상태표 작성할 때 연말을 기준으로 재무상태표 작성을 하지요. 만약에 이렇게 X1년도 12월 31일 날 요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재무상태표를 작성한다라고 하면은 3개월이라는 기간이 어떻게 걸쳐 있어야 하냐면 이런 식으로 걸쳐 있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요 12월 31일자에 내가 이러한 유가증권을 갖고 있을 때 그때 재무상태표에 나 이러한 현금성 자산을 갖고 있어 라고 재무상태표에 공시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요게 12월 31일자에 이러한 유가증권을 갖고 있으면 이러한 유가증권은 뭐라고 했죠? 현금성 자산이니까 이러한 것들은 12월 31일자 날짜의 재무상태표에 현금성 자산으로 계상이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자, 그래서 날짜가 이럴 수 있어요. 얘가 3개월일 때, 자, 3개월 날짜가 이럴 수도 있겠죠. 자, 또는요, 이럴 수도 있겠죠. 자, 어쨌거나 요 날짜에 걸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요 날짜에 이러한 유가증권들을 기업이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요 날짜, 이렇게 걸쳐 있어야지만 요 날짜에 기업이 이러한 유가증권을 갖고 있는 거라서 나 12월 31일자에 나 이런 거 갖고 있는데 근데 이런 것들은 현금성 자산이라서 나 이것들 재무상태표에 현금성 자산으로 계상할게 라는 거예요. 만약에 얘가 100이다. 그리고 얘가 50이다. 얘가 70이다 하면은 나 이 날짜에 나 이런 것들 150, 70 있거든. 요거 다 합치면 220이야. 그럼 이제 요걸 다 합쳐서 요 날짜의 재무상태표에 현금성 자산에 220을 올리는 거다 이 얘기예요. 아시겠죠? 어렵지 않죠? 자, 그런데 자, 만약에 이럴 수가 있어요. 자, 이때 취득해서 이때 끝날 수가 있습니다. 자, 3개월의 기간이 연초에 진작 취득을 해. 진작 취득을 해서 연중에 이미 3개월이 끝났어. 그래버리면 요거는요. 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요게 예를 들어서 취득을 언제 했냐면 X1년도 4월 1일 날 했어. 그래서 만기가 3개월입니다. 자, 그래서 4, 5, 6이니까 6월 30일이 만기였었어요. 그럼 얘는 이때 6월 30일 날 이미 만기가 도래했겠죠. 자, 그러면 이러한 유가증권은 12월 31일 날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없잖아. 이미 이때 만기가 돼서 얘는 이제 이렇게 현금으로 상환이 됐었을 거고 이제 얘는 더 이상 없지 않습니까? 그죠? 12월 31일자 요 날짜 기준에는 요때 이미 진작에 이미 상환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12월 31일자에는 이러한 유가증권이 더 이상 남아있지 않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은 진작에 요 날짜 이전에 상환일이나 만기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우리 이런 것들은 현금성 자산으로 공시하지 않는다 이 얘기예요. 없으니까. 요 날짜엔 없으니까.
아시겠죠?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취득 당시로부터 3개월 이내에 만기 또는 상환일이 도래해서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현금화가 가능해야 되고 그러한 유가증권이 현금성 자산으로 재무상태표에 공시가 되기 위해서는 그 3개월의 기간이 12월 31일자 날짜에 걸쳐 있어야 된다 요 얘기예요. 근데 우리 이런 경우에는 요 날짜에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현금성 자산으로 분류되지 않는다라는 것이고요. 자, 여기서 주의할 점은 재무상태표의 작성 기준일인 보고기간 종료일 12월 31일자 기준이 아니라 취득일 기준으로 3개월 이내 파악한다는 것이고 자, 3개월 이내 만기가 도래하는 금융상품일지라도 사용이 제한되어 있는 경우에는 현금성 자산으로 분류되지 못합니다. 자, 따라서 사용도 제한이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다음에 이제 우리 당좌 거래 들어갈게요. 자, 당좌 거래의 개념은 이미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자, 어떤 기업이 있어요. 기업 A가 있고 기업 A와 기업 B가 거래 관계가 있다고 합시다. 자, 기업 A가 기업 B로부터 물품을 구입했다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얼른 기업 A가 기업 B한테 바로 물품 대금을 지급할 수도 있을 건데 자, 그렇게 하지 않고 은행을 통해서 당좌 거래를 한다는 거죠. 자, 기업 A가 은행한테 당좌 예금을 맡깁니다. 당좌 예금을 맡기고 기업 B한테는 뭘 준다? 당좌 수표를 발행해서 줍니다. 당좌 수표를 발행해서 줘요. 자, 이 물건값이 만약에 1억이다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1억 원어치 물건을 산 다음에 기업 A가 B한테 당좌 수표 1억을 발행을 해줍니다. 자, 그럼 이제 기업 B는 요 당좌 수표를 가지고 은행에 가서 당좌 수표를 제시합니다. 당좌 수표를 제시를 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한다? 은행에서는 기업 A의 당좌 예금의 잔액 이내의 범위에서 요 1억 원의 대금을 결제해 주는 겁니다. 1억 원의 현금을 지급해 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게 당좌 거래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업이 은행에 이러한 당좌 거래의 목적으로 예금해 놓은 것을 당좌 예금이라고 합니다. 자, 근데 이러한 당좌 거래를 은행과 거래를 트기 위해서는 보증금이 필요한데 우리 그것을 당좌 개설 보증금이라고 해요. 당좌 개설 보증금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당좌 개설 보증금은 이건 뺄 수가 없습니다. 이 당좌 거래를 하는 동안에는 뺄 수가 없는 돈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사용이 제한되어 있는 예금이기 때문에 당좌 개설 보증금은 현금이나 현금성 자산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나의 예금, 내 돈이긴 한데 이 당좌 거래를 계속해서 유지하는 동안에는 뺄 수가 없는 돈이죠. 빼면 안 되니까 빼면 더 이상 당좌 거래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당좌 개설 보증금은 사용이 제한되어 있는 예금이고 우리 이것은 장기 금융 상품으로 분류가 됩니다. 아시겠죠? 다음에 자, 당좌 차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기업 A가 B한테 물품 1억 원을 샀고 당좌 수표 1억 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기업 A가 은행에 넣어놓은 당좌 예금이 8천만 원밖에 되지 않는다고 할게요. 자, 8천밖에 예금이 없는데 기업 B가 1억 원의 수표를 제시하면은 그 수표는 부도 수표가 됩니다. 그죠? 왜냐하면 이 기업의 당좌 잔액을 초과하는 대금은 은행이 결제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은행이 자기 돈 2천 들여서 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부도가 납니다. 부도 수표가 돼요. 자, 근데 이러한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당좌 차월 계약을 맺을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은행하고 야, 혹시 내가 일시적으로 돈이 부족해서 내 이 잔액이 부족해지더라도 일정 금액까지는 네가 일단 먼저 내줘. 그럼 내가 나중에 그걸 갚을게 라는 계약을 맺을 수가 있어요. 우리 그것을 당좌 차월 계약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당좌 차월 계약을 한도를 예를 들어서 뭐 5천만 원으로 한도 계약을 했다라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지금 돈이 얼마 부족하죠? 2천 부족하죠? 2천 부족하니까 자, 이거는 한도 범위 이내니까 뭐 부족한 2천은 일단 우리가 낼게. 그래서 얘 1억을 주는데 8천은 당좌 예금 잔액으로 지급을 하고 2천은 차월 당좌 차월 계약에 의해서 일단은 우리 은행이 일단
우선 지급을 할게. 너 나중에 요거 2천 갚아야 돼.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요 당좌 차월 2천은 일단 은행이 내주긴 내주는데 요건 사실상 기업 A가 은행한테 2천만 원을 빌린 거죠. 빌린 겁니다. 요거 갚아야 돼요. 그죠? 우리 그래서 이러한 당좌 차월은 빚, 부채 개념이기 때문에 단기 차입금으로 분류한다 이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당좌 거래와 관련해서 우리 세 가지 키워드 나왔는데 첫 번째 당좌 예금이 뭔지 공부했습니다. 하지만 이 당좌 예금은 현금처럼 쓸 수 있는 예금이기 때문에 당좌 예금은 현금으로 분류가 된다라고 맨 처음 말씀을 드렸어요. 보통 예금, 당좌 예금은 현금으로 분류가 됩니다. 요거는 현금처럼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당좌 개설 보증금은 당좌 거래를 위해서 계속해서 묶여 있어야 하는 돈이기 때문에 요거는 장기 금융 상품이 되고 다음에 당좌 차월은 단기 차입금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하시고요. 자, 그럼 이제 당좌 거래와 관련된 회계 분계를 가볍게 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요. 자, 맨 처음에 당좌 예금을 100만 원 예치했다고 합니다. 자, 그럼 현금 100만 원 나가면서 당좌 예금이 100만 원 생긴 거죠. 여러분들이 호주머니에 있는 현금 10만 원이 있는데 이 10만 원을 은행에 예금하게 되면 여러분들 호주머니에 있는 현금은 10만 원 감소하고 대신 예금 잔액은 10만 원 증가하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혹시 이런 궁금증이 가지실 수가 있는데 우리가 앞에서 현금이라고 하고서는 현금은 이런 것들을 현금이라고 한다라고 공부를 했어요. 여기 보시면 여기에 당좌 예금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당좌 예금도 현금인데 왜 여기서는 현금과 당좌 예금을 구분합니까? 자, 우리가 이것들을 현금이다라고 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무 상태표에 공시를 할 때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있는데 그때 이것들을 싹 다 모아서 현금으로 공시한다 이 얘기예요. 아시겠죠? 이것들은 뭐 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죠. 이것들은 싹 다 그 액을 모아서 현금으로 공시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런데 내부적으로 이게 분계를 할 때에는 그 세부 내용대로 분계를 합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내용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예금이라고 하는 것도 당좌 예금과 보통 예금을 분리를 하면 기업 내부적으로 관리 목적으로 더 관리가 잘 되겠죠. 그냥 우리가 예금도 여러 가지 종류의 예금이 있는데 그냥 예금 이래 버리면 보통 예금이 얼마인지 당좌 예금이 얼마인지 구분이 안 돼 버리면 아무래도 자금의 관리가 어렵겠죠. 그래서 이 하위 계정 과목들을 이용해서 회사가 좀 더 내부적으로 관리를 쉽게 할 수 있도록 도모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기말에 재무상태표에 공시할 때는 싹 다 묶어서 그것들을 현금이라고 공시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우리 그래서 계정 과목이 하위 계정 과목으로 이렇게 분류 세분화가 될수록 내부 관리가 용이해지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볼게요. 그래서 이제 현금 100만 원 나갔고 당좌 예금 100만 원 생긴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당좌 개설 보증금이 10만 원 필요하다. 그러면 역시 현금 10만 원 나가면서 당좌 개설 보증금 10만 원 생기는 거고요. 자, 물건을 삽니다. 그러면 우리가 외상 매입금 120만 원, 요거 부채죠. 부채가 생기고 상품이 120만 원 들어왔다. 이렇게 매입 채무 거래가 있었다는 거 분개할 수가 있고 요거를 당좌 예금을 이용해서 결제했다라고 하면은 자, 지금 당좌 예금 얼마 있죠? 100만 원 있죠. 근데 자, 갚아야 될 부채가 얼마죠? 120만 원이죠. 그러면 20만 원이 부족하죠. 당좌 예금 잔액에서 20만 원 부족합니다. 그럼 이 부족한 20만 원은 당좌 차월 계약이 50만 원 한도이기 때문에 50만 원까지는 은행에서 먼저 지급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100만 원은 당좌 예금으로 지급을 하고 부족한 20만 원은 당좌 차월로 20만 원을 냅니다. 이렇게 해서 외상 매입금 120만 원을 요 부채를 상환할 수 있다. 상환하게 된다. 이러한 구조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교과서에 있는 예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인데요. 자, 외국주화 있습니다. 외국주화, 외국도도 당연히 현금이라고 했죠. 타인 발행수표 현금입니다. 배당금 지급 통지표 현금이라고 했죠. 자, 전도금 또는 지점 전도금 전부 다 현금이라고 했고요. 자, 당좌 차월은 부채라고 했습니다. 당좌 개설 보증금은 장기 금융 상품이라고 했죠. 역시 이것도 현금이 아닙니다. 그다음에 우표, 요거 소모품이라고 했습니다. 자, 선일자 수표는 현금 또는
또는 현금성 자산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냥 줄여서 현금이라고 할게요. 자, 만기가 도래한 국채 이자표는 요거를 제시만 하면 바로 요 이자를 지급해 주기 때문에 요거는 현금이 맞습니다. 자, 우편환 증서 요거 현금이라고 했죠. 환매채인데 자, 90일 환매 조건입니다. 자, 특별한 다른 날짜 없으면 그냥 90일이니까 얘는 3개월 이내라서 요거 역시 현금성 자산에 포함이 되고요. 자, 차용 증서는 요거는 대여금이라고 했죠. 자, 차용 증서, 가불증 이런 것들은 현금이 아니라 대여금으로 처리한다고 했습니다. 요거는 아니고요. 자, 채권인데요. 자, X1년도 11월 1일 날 취득을 했고 만기는 2월 28일이라고 합니다. 자, 지금 재무상태표의 보고 시점이 X1년도 12월 31일입니다. 그죠? 자, X1년도 12월 31일인데 이게 언제 취득을 했다? 11월 1일 날 취득을 했다. 그래서 만기가 2월 28일이다라는 것이잖아요. 요거 그래서 한 달, 두 달, 두 달이에요. 요거 두 달이고 요거 두 달입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 두 달, 11월, 12월, 요거 1월, 2월, 요거 총 얼마예요? 요거 총 4개월이야. 요건 그래서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현금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요거는 현금성 자산으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자, 현금성 자산으로 분류가 되려면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현금화가 돼야 된다. 요건 근데 취득일로부터 3개월이 아니라 4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요거는 현금성 자산이 아닙니다. 요건 그래서 나머지 것들만 다 더해주시면 재무상태표에 현금 및 현금성 자산으로 보고할 금액이 정해지는 겁니다. 자, 이어서 은행 계정 조동표 들어가겠습니다. 자, 기업 A와 은행이 당좌 거래를 한다라고 했었을 때 자, 기업 A가 스스로 파악하고 있는 당좌 예금 잔액이 있을 거고 은행이 기록하고 있는 기업 A의 당좌 예금 잔액이 있을 겁니다. 자, 원칙적으로는 이 잔액과 이 잔액이 일치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에는 사실상 전산으로 하기 때문에 이게 불일치할 일이 거의 없겠지만 우리가 뭐 아주 옛날에 뭐 종이로 이렇게 일을 한다거나 뭐 팩스로 일을 한다거나 한번 우리가 그런 시절을 한번 떠올려 보자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사실 현실성 거의 없는데 아주 옛날에 종이로 일을 하던 당시에는 그럴 수도 있겠다 하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기업 A가 막 자신의 당좌 예금 거래를 기록을 했겠죠. 자, 은행도 기록을 했겠죠. 그랬을 때 뭔가 기록에서 오류가 있으면 이 기업 A의 당좌 예금 잔액과 은행이 파악하고 있는 당좌 예금 잔액이 상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랬을 때 이러한 상이가 발생했었을 때 이러한 차이점을 발견하고 이러한 차이점을 조정하기 위한 표가 은행 계정 조정표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우리 그래서 회사 측에서도 조정할 것이 있고 은행이 할 것도 있는데 자, 먼저 회사 측 조정 요인을 먼저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회사 미기입 예금인데 야, 여러분들이 이걸 공부하실 때 주의사항이 하나 있는데 여기에 이름 명칭은 전혀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내용만 이런 내용이구나. 이런 내용들은 회사 측 거래 내용을 수정하거나 반영해야 되는구나.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지. 이거를 회사 미기입 예금이라고 해. 회사 미기입 예금, 회사 미기입 예금. 근데 회사 미기입 예금과 회사 미통지 입금은 같은 말이야. 이러면서 회사 미기입 예금 이렇게 외울 필요가 없다 이 얘기예요. 아시겠죠? 요거 내용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이따가 문제 풀어볼 텐데 문제 풀어보시면 우리 이런 이름 타이틀 전혀 없어도 내용 읽어보면 이건 당연히 기업 측에 반영해야겠네. 요건 당연히 은행 쪽에 반영해야겠네 라고 바로바로 이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타이틀은 전혀 신경 쓰지 마세요. 아시겠죠? 자, 회사 미기입 예금이 뭐냐라고 하면은 상대방 거래처로부터 당좌 예금이 은행에 들어왔어. 자, 실제로 당좌 예금이 은행으로 들어왔습니다. 은행에는 입금이 되었는데 기업 A가 이거를 모르고 있었어. 그럼 당연히 기업 A 측 잔액에 이거를 포함시켜 줘야겠죠. 가산해 줘야겠죠. 이해하시겠죠? 그거예요. 당좌 예금이 외부에서 들어왔는데 기업 A가 다른 기업으로부터 받을 돈이 있는데 그 받을 돈이 은행에 나의 당좌 계좌에 돈이 입금됐어. 돈이 입금됐는데 내가 그걸 모르고 있었어. 그럼 당연히 기업 측 잔액에 그 금액을 넣어줘야겠죠. 어렵지 않습니다. 자, 텍스트 길지만 내용 단순해요. 다음에 부도수표입니다. 자, 회사의 당좌 예금 계좌에 거래처에 수표를 입금했어요. 자, 기업은 수표를 받아서 이 수표 1억짜리를 은행에 예금했습니다. 예금했으니까 이 기업은 당연히 자신의 당좌 예금 잔액이 1억이 증가했을 거라고 생각을 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은행은요, 이 수표가 사실은 부도수표야. 자, 부도수표이면 이거
기업 A의 당좌 예금 잔액 1억을 올려줄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따라서 실제로 은행의 잔액은 증가하지 않았어. 증가하지 않았는데 기업 A는 내가 수표 1억 입금했으니까 나의 당좌 예금 잔액이 1억 증가했겠지라고 혼자 착각하고 있어.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줘야겠어요? 1억을 빼줘야겠죠? 아니야. 너 이거 1억 입금된 거 아니야. 너 그 수표 부도난 거래. 그렇게 이렇게 해서 얘를 없애줘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 금액만큼을 차감시켜 줘야 되는 겁니다. 자, 쉽게 이해하실 거예요. 자, 다음 내용 보시면요. 은행 수수료 이자 비용이 나갔는데, 자, 나가서 은행은 그걸 뺐어. 은행은 그 금액을 뺐는데 기업 A는 그거를 모르고 있었어. 그럼 당연히 이쪽도 빼줘야죠. 아시겠죠? 당연히 빼줘야죠. 다음에 회사 측 오류인데 회사 측 오류는 다양한 오류가 있을 수 있어요. 요거는 우리가 문제풀이 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은행 측 요인이에요. 자, 보도록 할게요. 역시 타이틀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은행 미기입 예금이에요. 자, 기업 A가 은행에 예금을 했습니다. 자, 1억을 예금을 했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은행의 영업시간이 오후 5시까지야 라고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자, 그런데 이 예금을 언제 입금했냐면 5시 5분에 입금을 했어. 5시 5분에 입금을 하니까 영업시간 종료잖아요. 종료 이후잖아요. 그래서 요 날짜에 은행이 파악하고 있는 당좌 예금 잔액에는 이게 포함되어 있지를 않아. 그죠? 하지만 사실은 입금을 한 거잖아요. 사실은 입금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때는 은행이 요 1억을 플러스 해줘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영업시간 이후에 입금이 되어서 자, 은행의 잔액에는 그게 반영이 안 돼 있지만 그 날짜에 입금을 한 건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금액을 포함시켜 주는 것이 맞습니다. 다음에 기발행 미인출 수표인데 자, 기업 A가 거래처 B한테 물건을 1억 원어치 매입하면서 기업 B한테 1억 원의 당좌 수표를 발행해 줍니다. 너 이 수표 가지고 우리 거래은행 찾아가면 너한테 1억 현금 줄 거야 라고 해서 당좌 수표 1억을 발행했어요. 그러면 기업 A는 어떻게 인식하고 있을까요? 내가 당좌 수표 1억 발행했으니까 나의 예금이 당좌 예금이 1억 감소했겠지 이렇게 파악하고 있을 겁니다. 근데 그거는 맞는 생각이야. 그죠? 이건 맞는 생각입니다. 당연히 내가 결제 대금으로 당좌 수표 1억을 발행했기 때문에 그럼 나의 이제 당좌 예금은 1억이 감소할 거야. 또는 감소했을 거야. 이렇게 파악하고 있는 건 맞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1억인데 우리가 회계학에서는요. 마이너스 1억을 이렇게 쓰면은 마이너스 1억이라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써도 되고 마이너스 1억 이렇게 써도 됩니다. 이 둘 다 같은 의미라는 거. 근데 회계학은 보통 이렇게 표현하긴 해요. 하지만 우리는 상관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기업 A는 이렇게 올바르게 파악하고 있었어. 그런데 거래처 B가 이 당좌 수표를 갖고는 있는데 아직 은행에 가서 제시하지는 않았습니다. 아직 은행에 가서 현금 1억을 인출하지는 않았어. 그러면 기업 A는 아직 돈을 내어주지 않았으니까 요 1억이 감소해 있겠어요? 아니면 감소하지 않았겠어요? 감소하지 않았겠죠? 아직 거래처 B가 아직 안 왔는데 B가 아직 안 왔던데 라고 하면 은행에서는 1억을 차감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이거는 은행 쪽 잔액을 1억을 차감해 줘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좌 수표를 발행했으니까. 아시겠죠? 발행했으니까 이거는 은행 측 잔액을 1억을 차감을 해 줘야 되는 겁니다. 자, 언제든지 B가 와서 수표만 제시하면 1억을 가져갈 거잖아요. 그래서 가져가는 행위만 남아 있는 거지. 요거는 이미 요 B한테 거래 대금으로 1억을 지급한 거예요. 이건 사실상 지급한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은행 쪽에서도 1억을 빼줘야 되는 겁니다. 그 내용이 여기에 나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혹시 선생님 그런데 아직 그래도 B가 아직 은행에 제시하진 않았으니까 돈이 은행에 있기는 있는 거잖아요. 뭐 그렇긴 해요. 그러니까 현금이 뭐 물리적으로라고 할까? 아니면 금융적으로 할까? 돈이 은행에 있기는 하죠. 하지만 이거는 당좌 수표를 발행해 주었다라고 하는 거는 대금을 결제했다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대금을 결제했으니까 당좌 예금 잔액에서는 1억을 차감하는 게 맞다. 이렇게 가볍게 치고 넘어가시면 되는 겁니다. 수표 적어서 발행해 줬으면 그거는 대금을 결제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물론 부도가 나지 않는다는 전제가 필요하긴 하겠죠. 다음에 은행 측 오류가 있는데 역시 은행 측 오류도 이유가 다양합니다. 그 다양한 이유들에 대해서 이렇게 그때그때마다 내용대로 반영을 해주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는데 근데 이 표 외우실 필요가 없어요. 외우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 이거 타이틀 외울 필요 없고 이 표도 외울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문제를 풀어보면 내용 읽자마자 바로 이해가 됩니다. 아, 요거는 기업 측 반영사항, 요거는 은행 측 반영사항이라고 바로바로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애초에 써 있어. 지문에 은행이 이랬다, 기업이 이랬다 라면서 썼기 때문에 그냥 그거 그대로 반영해 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 그래서 제가 여기 외우지 마세요 라고 적어 놓은 거예요. 자, 양식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양식은 이렇게 회사 측 잔액, 수정전 잔액, 수정전 잔액 어때요? 상이하죠? 원래는 일치한 게 원칙인데 이렇게 상이한 경우에는 왜 차이가 발생했지? 그 차이 나는 항목들을 정리를 해서 수정을 해주면은 이제 수정 후 잔액은 일치하게 된다. 요것만 보시면 됩니다. 자, 요 표의 구조만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앞으로 우리가 문제풀이 할 때에도 요 논점 문제풀이 할 때에는 회사 측 잔액, 은행 측 잔액인데 그냥 우리는 줄여서 앞으로 회사라고 쓸 거예요. 회사. 그리고 이쪽은 그냥 은행이라고 쓸 겁니다. 그런 다음에 수정전 잔액 적어주고 한 다음에 이렇게 가운데 선 그어주고 이렇게 할 거예요. 이렇게 한 다음에 자 1번 사항 어디에 반영해주고 2번 사항은 어디에 반영해주고 3번 사항은 어디에 반영해서 그래서 얼마 얘와 얘가 일치한다는 거 요것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최대한 약식으로 적으시면서 문제를 푸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한번 사례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 표를 살려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볼게요. 자, 민주는 12월 31일 현재 당좌 예금 잔액이 273만 2천 원이래요. 요거는 기업 측 잔액이죠. 여기다가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2732000 적어주시면 돼요. 삼성은행의 당좌 원장상 잔액은 312만 8천 원이다. 자, 여기 보시면 여기다가 이렇게 312만 8천 원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럼 볼게요. 이제 1번은 뭡니까? 자, 회사가 12월 중 발행한 수표 중에서 요 금액이 아직 인출되지 않았다. 자, 회사는 요거 수표를 발행했기 때문에 요거만큼 금액을 차감해 줬는데 은행은 아직 차감하지 않았다 이 얘기잖아요. 그래서 요 금액만큼을 은행에서 차감해 줘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48만 4천 원을 차감해 줘야 돼요. 요거는 은행에 반영해 줘야 되고요. 자,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자, 거래처로부터 받아서 예입한 수표 21만 6천 원이 부도 처리가 되었다. 자, 기업은요, 자신이 수표를 입금했기 때문에 저 금액만큼 자신의 당좌 예금 잔액이 증가했을 거라고 인식하고 있었을 텐데 사실은 그게 부도가 났기 때문에 그 금액을 증가시키면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회사는 저 금액만큼을 증가시켜 놨을 것인데 그것을 캔슬해야 되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21만 6천 원이 이렇게 와주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은행에 추심을 위임하여 추심된 어음이 있대요. 자, 그러면 은행에는요, 저 금액이 입금이 되었겠죠. 그죠? 자, 은행에 추심을 의뢰해서 이 돈이 들어왔대요. 들어왔는데 기업은 아직 이거를 모르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기업 측 잔액에다가 저 금액을 이렇게 가산해 줘야 됩니다. 실제로는 은행에 25만 4천 원이 추심되어서 돈을 받아내서 입금이 됐는데 기업이 아직 모르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다음에 회사가 12월 31일 날 입금을 했는데 은행 측에서 아마도 업무 시간 이후다 보니까 입금 처리하지 않은 금액이 13만 8천 원 있대요. 그럼 요거는 은행 측 잔액에 입금을 해줘야겠죠. 네 번째 항목은 은행 측 잔액에 13만 8천 원을 이렇게 입금을 해줘야 됩니다. 자, 은행 지급 수수료가 6천 원 나갔는데 회사 장부에는 계산하지 않았대요. 즉 기업은 모르고 있었다 이거니까 자 5번에다가 은행 수수료 6천 원을 이렇게 차감해 줘야 됩니다. 또 회사가 6만 8천 원 수표를 발행하면서 요거 중요한 건데 아마 여러분들이 나머지 것들은 크게 어렵지 않을 건데 요 마지막 게 좀 헷갈릴 겁니다. 요거 제가 말씀드릴게요. 회사가 6만 8천 원 수표를 발행하면서 당좌 예금 장부에는 8만 6천 원으로 기재하였음을 확인했대요. 자, 그러면 원래는 6만 8천 원 나간 걸로 해야 되는데 실수로 잘못 적은 금액이 얼마래요? 8만 6천 원 나간 걸로 했다 이 얘기예요. 아시겠죠? 요걸 여러분들 한번 이렇게 따라와 보세요. 자, 그럼 기업은요 어떻게 당좌 예금 잔액을 처리했냐면 뭐 잔액이 얼마 있었겠죠. 이 얼마 있는 잔액에서 8만 6천 원이 나간 것으로 이 금액의 수표가 발행된 것으로 잘못 처리했다 이 얘기잖아요. 그럼 이 자리에 잘못이 와요. 그죠? 이 자리에 잘못이 옵니다. 잘못된 내역이 여기에 오겠죠. 그러면 이 잘못된 내역을 어떻게 해줘야 돼요?
캔슬해줘야 돼. 이 잘못된 내역을 캔슬해줘야 됩니다. 이 잘못된 내용을 동일한 금액으로 이렇게 캔슬 처리를 해주는 거예요. 요건 캔슬의 의미죠. 캔슬을 해주시고 그런 다음에 올바른 금액으로 다시 처리를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원래는 이게 없었겠죠? 이게 없었는데 잘못 처리했을 텐데 이 잘못 처리한 거를 먼저 캔슬을 해줘야 됩니다. 먼저 캔슬해줘서 얘를 없애버리고 그런 다음에 올바른 금액을 여기 이렇게 처리를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만약에 이 잘못된 처리가 자 플러스 A1 처리를 했다라고 하면은 이거를 올바르게 처리하는 거는 그러니까 이게 마이너스 A1이겠죠? 자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A1 그냥 괄호 쓰지 말고 플러스 마이너스로 표시할게요. 그게 더 여러분들 보시기 편할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올바르게는 잘못된 걸 캔슬하려면 마이너스 A 해주면 얘가 캔슬이 되겠죠. 자 또는 잘못으로 마이너스 A로 처리했다라고 하면은 플러스 A로 이렇게 캔슬 처리해 주시면은 요것과 요것이 서로 상쇄가 되어서 없어지게 되겠죠. 그럼 이제 없어지면은 올바르게 뭐 플러스 B를 하든 마이너스 B를 하든 이렇게 해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볼게요. 여기 보시면은 자, 잘못한 게 얼마예요? 마이너스 86,000원 했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최초의 잘못이 마이너스 86,000원으로 적었다 이 얘기예요. 마이너스 86,000원을 적었다 이거예요. 그럼 얘를 캔슬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플러스 86,000원 해줘야 되는 거예요. 플러스 86,000원 해줘야 되고 올바른 게 얼마죠? 68,000원 마이너스가 올바른 거니까 마이너스 68,000원 올바르게 처리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니까 요건 잘못이고 내가 이거 잘못을 수정하기 위한 처리가 이거니까 요 내용이 저 자리에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6번 자리에는 플러스 86,000원과 마이너스 68,000원 모두 들어가야 되는데 결국 얘하고 얘를 계산하면 이게 18,000원이죠? 18,000원. 맞아요. 그래서 플러스 18,000원. 그래서 플러스 18,000원만 이 자리에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내용들을 다 계산을 해주면은 여기에 잔액이 나올 거고 여기에 잔액이 나올 텐데 자, 이때는요, 여러분들이 문제 푸실 때는 이쪽도 계산하시고 이쪽도 계산하셔서 이쪽과 이쪽이 일치한다는 것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귀찮다고 한쪽만 이렇게 계산하시면은 오류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자, 양쪽의 잔액이 일치해야지만 내가 맞게 풀었다고 하는 것을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도 계산하시고 이쪽도 계산하셔야 돼요. 자, 계산을 해보면요. 이쪽이 278만 2천 나올 겁니다. 278만 2,000원 나오게 될 거고 이쪽도 동일한 금액이 나오게 될 거예요. 이렇게 해서 회사 측 잔액과 은행 측 잔액의 차이점을 조정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제4장에 관련된 내용은 빠르게 살펴보았고 관련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